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연준의 파월 의장이 최근 보고 있는 코어도 아니고 슈퍼코어라고 할 수 있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닉 기자와 또 연준의 최근의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새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잡힐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잡힌 적이 없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 시장 참가자들이 완전히 물가가 잡혔다라고 안정스럽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물가 수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내봐야지 이제는 좀 잡혔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급등했던 물가를 체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재될 때는 시장은 또 중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미국의 1월달 FOMC에서 미리 감안하고 또 다 모든 거를 결정하지 않을까. 자, 이제 스튜디오에도 한 분 한 분 모시고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네요. 빈센트 업나이즈 멀티패밀리 오피스 총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FO이시네요. M이 멀티네요, 멀티. 네, 맞습니다. 네, 멀티로 최근에 활약하고 계시고 바쁘시죠? 네.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정신없고요. 네, 항상 연초는 연말에 했던 전망들이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또 오랜만에 또 선희 씨도 보고 네. 또 아침 시간에 연합 포맥스 구독자분들은 상당히 좀 직접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그렇죠. 간밤에 있었던 뉴욕의 따끈따끈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할까 네. 그게 오면서도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FOMC 바로 직전에 지금하고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국채의 발행량을 크게 늘릴 거다라고 했는데 발표는 생각보다 적었고 네. 그래서 11월 FOMC에서는 동결을 했는데 비둘기적으로 갔고 시장은 되게 약간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국채 적자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큰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상과 달리 재무부는 생각보다 좀 줄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1월 FOMC는 어떻게 될까 한번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오신 전체적인 내용도 FOMC 일단 프리뷰입니다. 미리 FOM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서 그런데 소제목이 3월의 전야 2019년 대잡인데 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뭐 저는 이런, 여전히 네. 2019년의 대자비랑 비슷하게 네. 올해 2024년 상반기 FOMC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항상 미완의 완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도 언제 할 거다. 또한 QT, 즉 양적 긴축의 속도도 언제 할 거다라고 스케줄링이 쭉 있지만 항상 시장 상황이 변수, 즉 가변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때 마침표를 못 찍고 항상 쉼표를 찍던지 아니면 조기에 종료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1월달과 3월달 FOMC에서 뭔가 큰 의미가 있을 발언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3월달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번 1월달은 3월달에 이벤트를 앞둔 약간의 전야에 비슷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할지가 아니라 네. 그래서 3월에 인하를 할 겁니까? 네. 아니면 좀 미룰 겁니까? 네, 네. 한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네.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먼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늘상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씩입니다. 맨 처음에 정해진 시간에 많은 메시지를 드리려고 좀 요약을 해왔고 네.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는 실물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니까 꽤 중요하게 여기는데 베이지북이에요. 왜 베이지북이 중요하냐? 물론 과거의 기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화정책 결정에 앞서서 미국 경제가 어떨지라고 보는 가장 백본입니다. 지난 45일 동안에, 그러니까 12월 FOMC 이후에 현재 1월 FOMC 바로 직전까지 약 한 6주에 한 번씩 FOMC가 열리니까요. 한 45일 동안에 과연 미국 경제는 어땠냐라고 베이지북을 통해서 쭉 보면 한마디로 별로 바뀐 게 없다. 미국 경제는 견고하죠. 네. 그러니까 1월 FOMC의 통화정책 바로 직전까지도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12개 지역 연은들 안에서의 약간의 상이함은 있겠지만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5가지의 이 분야들을 좀 쪼개 왔습니다. 소비, 제조, 고용, 부동산, 물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죠.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 경제를 100으로 봤을 때 약 한 67%가 소비니까. 소비는 계절적 호조, 그러니까 12월 달에 꽤 괜찮았었던 것이 여전히 선행지표, 즉 심리지수가 올라가면서 좋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네. 자, 이 한마디가 1월 달 결정을 앞두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긴축적인 정도를 계속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근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제만 놓고 본다면 미국의 통화정책의 기조 자체가 약간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12월 달에는 톤이 좀 달랐죠. 파월 의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그렇죠.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지금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계속해서 이연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정당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뭐 제조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부동산은 소비만큼 좋지는 않아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14개월 내 연속 수축면에 들어가 있고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한 19개월이 역대 최장 수축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올해 1월 달에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할 건데 ISM 제조업 지수가 올해 상반기 내내 수축면을 지속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고 그럼 제조업 경제가 19개월 연속 수축면을 지속한다는 것은 항시 100%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는 좋고 제조업은 안 좋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지난 45일 동안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건 미국의 중앙은행장인 파월 의장이 여전히 경기 쪽에서도 소비 쪽에 무게를 둘 거냐 네. 아니면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는 안 좋아지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식고 있는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간밤에 또 엘리자베스 워런 총재가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좀 불안하다. 금리를 대폭 낮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무게를 둘지 어느 쪽에 둘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그들의 가장 객관적인 기록을 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만 좋다. 제조업, 고용, 부동산은 예전보다 식고 있거나 아니면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네. 있다라고 경기 측면은 썸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물가죠. 물가는 피크아웃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계속해서 이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선행 지표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서의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합해 보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측면에서 연준이 특히 파월 의장이 어디에 좀 더 베팅할 거냐, 소비, 물가 이러한 계속해서 매파적인 것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제조업, 고용, 부동산처럼 완화적인 것에 집중할 거냐. 바로 직전까지의 회의에는 약간 한 발 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긴 했다. 라고 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쭉 정리해 주신 걸 보면 사실 지금 인하에 대한 조기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한때는 90%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거의 뭐 팽팽하게 네. 50대 5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맞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히게 좀 균형을 잘 맞춘다. 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쉽게 제가 제 입장에서 또 시장 측면에 좀 궁금할 수 있는 점을 질문 드리면 네. 빈센트님 입장에서 또 자료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 네. 적당한 자료를 또 보여주시면 네, 이해가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인하를 만약에 한다면 네. 혹은 인하를 언젠가 네. 뭐 몇 달 뒤에 한다면 통화 정책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네. 나올 수 있는 명분으로는 일단 첫 번째 경제가 안 좋다. 네.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한 군데가 좀 부러진다. 네. 아니면 네. 그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지만 네. 미리 보험성으로 인하한다. 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어디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겁니까? 연준은 후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보험적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3월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 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것은 과거 경기 침체가 와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2007년도죠. 그때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가능성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연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에서 최근에 나오는 뭐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보험적 기준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제는 견고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잡혔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최근의 발언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미리 약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가면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연준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도 그런 쪽으로 베팅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 어떻게 보면 난간을 쓰는 기로에 서는 이 위험한 행보들이
미국 경제에 엇박자날 가능성도 여전히 주시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 얘기처럼 지금은 좋지만 미리 한 6개월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를 감안해서 내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 실기들이 과거 통계를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꽤 낮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안정이 되느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적어도 IMF 워킹페이퍼나 미국의 상당한 워킹페이퍼들을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데 관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비대칭적인 게 물가가 낮고 오를 때는 상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앞단에 작용하다가 지금처럼 높은 물가가 낮아지는 그 순간에는 이전보다 훨씬 낮은 물가 수준을 경험해야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1년 만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불안감이 높아서 만약에 연준이 이쪽에 베팅을 한다면 그게 더 큰 실기를 더 큰 실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접근을 해야 하고 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뭐 물가가 좀 빠르게 네. 둔화되고 있는 부분도 또 짚어주셨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썼더라고요. 플러미팅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네. 이게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발언이라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네. 주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의 침묵 기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티미라우스 기자의 이제 발언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곤두박질을 네. 쳤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연준도 지금 긍정적으로 네. 많이 잡혔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승리를 했다라는 네. 쪽에 좀 더 가까운가라는 또 네.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세요.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 차트를 보면 급락하고 있죠. 네, 차트 그대로 그냥 바이어스 없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연준의 파월 의장이 최근 보고 있는 코어도 아니고 슈퍼코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주석에 달았는데 핵심 물가에서 중고차와 주택 등을 포함한 물가를 이제 핵심 코어라고 합니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닉 기자와 또 연준의 최근의 스탠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새로운 세상에서 그렇게 잡힐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 이렇게 잡힌 적이 없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잡힌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 2년 사이에 정상 상태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과거 1970년대 이후에 수많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국가들의 통계를 모아보면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는 과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른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전하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백데이터의 확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 시장 참가자들이 완전히 물가가 잡혔다라고 안정스럽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물가 수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지내봐야지 이제는 좀 잡혔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급등했던 물가를 체감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냐라고 놓고 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11월 달부터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쪽의 차질은 많이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차트 아래에 있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 차지 지수라든지 글로벌 운임 지수가 공급망 관련된 물가의 압력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 네. 이게 한 7개월에서 1년 정도 터를 갖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변수로 작동한다. 그런데 연준은 그 어떤 것에 쫓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쫓겨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마침표를 찍을까? 제가 파월이라면 감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물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물가가 잡혔다는 거 몇 달 전에 비해서 네. 요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실질 금리 상승이라는 게 네. 연준한테는 압박이 될 수 있다. 요게 또 다른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사실 실물 경제에 좋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투자를 제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고 실질 금리 상승이 또 다시 연준의 발목을 잡혀서 그러니까요. 완화적인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보면 한쪽의 결론을 내리고
완화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제 붙이는 것이죠. 물론 저도 연준이 세계 중립적으로 갈 가능성에 결론은 내고 그 가운데 논리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고 글쎄요 후대가 평가하겠죠. 하지만 지금 마침표를 찍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주에 이제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발표가 되는데 고용 같은 경우도 여전히 견조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상태에서는 좀 네. 둔화되고 있고 이 고용이라는 건 또 그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고용은 특성상 좀 갑자기 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로 네. 제기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 앵커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고용은 후행 지표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뀌었고요. 우리가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가까운 시일 내에 팬데믹 때도 경험을 했었고요. 미국은 참 신축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왼쪽 차트입니다. 미국의 통계국에서 나오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주황색이고요. 네. 그다음에 ADP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지수 전부 보면 이 빗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점점을 지난 추세를 다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이전의 회복 추세를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견고해요. 그런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미국 고용의 선행 지표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고용 1월 달 고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FOMC보다 훨씬 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 미국 통계국 고용은 선행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최고의 서베이 지표 중에 하나인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ISM 지수의 고용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부 지표에 보면. 근데 최근에 보면 이 주황색이거든요. ISM 서비스업 지수의 고용 부분이 큰 폭으로 50 기준 밑으로 수축 국면에 내려왔다는 거. 그러면 미국 경제의 서비스업 고용이 차지하는 게 약 80%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행 지수가 특히 서비스업 고용에서 뭔가 이전하고 좀 다르다라는 게 포착이 하나 됐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미국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해가 바뀌고 약간 경색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섞인 거죠. 그런데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네. 오늘 데이터는 안 갖고 왔는데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통계국의 서베이에 앞서서 주간 단위로 얼마나 실업의 청구 건수가 즉 실업자가 많은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국 노동통계국은 통계획상 캘린더 데이로 12일이 포함된 주에 있는 그 기간에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12일이 딱 정해져 있는 그 한 주에 다음 달 1월 달에 있을 지금 고용지표 발표를 조사한다고요. 그런데 그 12주가 속해 있는 주간 단위 신규 실업 건수가 지금까지 나왔던 1월 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낮다. 네. 네. 18만 건이었어요. 보통 21만 건인데 18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월 달에도 고용은 좋아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매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하는데 노동통계에서 조사하는 그 한 주 동안이 그 기간의 실업 청구 건수가 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1월 달에 고용지표에 20만 건 이상의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유추해 볼 그렇다면 수 있네요. 맞습니다. 되게 이제 마이너한 테크니컬한 건데 그래서 1월 달 고용 지표를 볼 때 여전히 또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베이 지표를 보면 서비스업 고용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이면서도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 되게 줄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게 더 혼재돼 있어서 이렇게 혼재될 때는 시장은 또 중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를 미국의 1월 달 FOMC에서 미리 감안하고 또 다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혼재될 때는 결국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중립이라고 해도 매파적 중립이다. 비둘기적 네, 중립이다. 맞습니다.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시장은 세밀하게 좀 해석을 네. 하지 않습니까?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 FOMC에서는 매파적 중립, 12월 FOMC에서는 이제 비둘기파적 중립이라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죠. 아주 비둘기적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벗, 이번에 네. 피벗 오브 피벗. 1월 달은 어떨 거냐라고 보는 건데 바로 앞에 가장 중요했던 핫 이슈가 아직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장기채가 얼마나 늘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미국의 장기채 물량을 좀 더 늘어나겠다라는 것에 가닥을 잡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장기
장기금리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1월달 FOMC를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지속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달, 2월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할 3월달에 미국의 유동성의 고갈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준은 1월달에는 완화적인 스탠스, 완화적인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시장은 이 유동성 고갈에 대해서 파월 의장과 상당히 밀당을 할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토픽은 유동성 고갈에 대해서 과연 연준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유동성 고갈이 된다면 연준은 어떤 대책을 보일 것인가. 이게 19년 대자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2019년에는 연준은 어떻게 했느냐. 기존에 있었던 긴축을 다 중단시켰다.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연준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2019년과 똑같이 QT를 조기 종료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를 보험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편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1월달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시장이 납득할 만한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의구심도 좀 있는 상황. 2019년 얘기하셨으니까 9월에 네. 이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 굉장히 크래쉬가 있었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네. 요동치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뭐 데자뷰라는 네. 표현도 써주셨으니까 이번에 QT 감속이라는 게 또 굉장히 화두가 네.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월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일단 2020년 6월 달에 양적 긴축이 개시됐습니다. 연준의 부채 개정이 그런데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QT가 2020년 6월 달에 시작했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총 자산은 한 8.9조에서 7.7조로 줄긴 했어요. 네. 그런데 뭐가 줄었냐고 쭉 보니까 현금은 늘었고 지준도 늘었는데 영래포만 줄었어요. 그래서 이 영래포 고갈이 이대로 가다간 3월 달 한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FOMC 바로 직전에 고갈될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고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게 있었죠. 구제기금이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구제기금, 은행상의 펀딩이 있었던 BTFP가 이게 또 3월 11일 날 종료된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유동성 창구들이 3월 달에는 대부분 소진되거나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뭐 1년 동안 미국 경제를 좀 보수적으로 본 입장에서 제가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탄탄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소비가 탄탄했고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소득은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그대로 소비를 이어졌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소진되고 있다는 거. 물론 국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서 유동성이 이전보다 소진되는 게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소진이 덜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이전에 한시적으로 제공했던 툴들이 3월달에 종료되고 영래포도 소진되고 나면 이제 지준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보험적 기준금리 인하라 아니면 완화적인 스탠스 시장에 최소한의 충격을 주고 싶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안에서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파월 의장은 이 유동성 고갈에 대해서 기자들의 이 매서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거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연준 내에서 아직까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과거처럼 파월 의장의 의중을 모면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할 거다. 애매모호하게. 네. 어떤 매서운 질문이 나올까요? 2019년 9월에 생각해보면 그 크래시가 났을 때 대규모 단기채 매입이 곧바로 맞습니다.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준비도 좀 지금도 상황이 되는지 네. 여력이 되는지 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체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레포 금리가 2019년 8월 달에 8%까지 급등하면서 뉴욕 연은에서 진짜 이례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에 개입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했었던 행해졌던 툴들은 이제는 당연으로 나온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에 좀 더 저는 포커스가 있고요.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미국 은행들의 보유증권 미실적 손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실로 확정지지 않는 미실현 손익이 아무래도 국채담보겠죠. 이렇게 크게 손해가 큰 상황이에요. 이것을 무마하려면 계속해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게 끊기고 나니까 큰 은행들이야 연준이 어느 정도 안고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수많은 지역은행들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SVB 사태 이후의 후유증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해결됐느냐. 지역연은의 그러니까 과거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익스포저가 대부분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상업용의 익스포저가 컸었는데 그게 지난 1년 동안 해결됐느냐.
해결은 안 되고 봉합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불거질 개연성이 있다. 저는 이번에 파월의장에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에 발작 이후에 연준은 어쨌든 막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막음이 더 큰 우려를 불러온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봉합에서 2019년에 단기간에 정상화를 줄였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했지만 실물 경제는 더 체력이 약해졌거든요. 자, 그게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훨씬 더 늘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과거랑 똑같은 패턴을 반복함에 있어서 더 불거졌던 미국 자체적인 자생력 이런 것들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후속 질문에 상당히 매서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사실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네. 기자회견 부분에서 네. 또 어떤 매서운 질문, 어떤 대답이 나올지 네.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첫 번째 FOMC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1월 고용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과거 통계적으로 1월에 고용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더 옛날로 들어가면 1월 달에 기상학화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고용이라는 것은 뭐 최근은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고용률의 수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담보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고용이 왼쪽 차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전 회복 추세를 넘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견고한 것이죠. 하지만 선행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 주간 단위는 호재이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의 고용 부분이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간 것은 이게 오른쪽 차트 자세히 좀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 주황색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내려간 것이 과거 큰 위기 아니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서비스업 지수의 고용 부분의 큰 폭의 하락이 과연 노동통계국의 고용 지표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지금 컨센서스는 한 20만 명 내외의 증가로 잡혀 있는데 최근에 컨센서스가 워낙 바이어스가 크니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겁니다. 인하는 명분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적으로 할 거냐 사전적으로 할 거냐. 연준은 다 사전적으로 하고 싶어 해요. 모든 통화정책 담당자들은 사전적으로 기준금리도 낮춰주고 싶고 사전적으로 시장의 충격을 좀 덜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될 거냐가 이번에 초명의 관심사고 과거의 패턴을 보면 95년, 98년, 2019년 보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미리 보험적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다 수익률이 좋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사전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금리가 다 미리 내려갔다. 2001년과 2007년에는 침체에 의해서 후다닥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는 수익률이 전부 다 좋지 않았다. 지금 금융시장은 2019년 대자비를 강하게 바라고는 있지만 저는 2001년과 2007년도 다 사전적으로 하려고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의 실기에 대해서 너무나 좀 서두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곧 여기 밑에 기록이 네, 되고 맞습니다. 쓰여질 텐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사실 경기 판단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소비, 생산, 고용, 부동산, 물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그걸 또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 네. 연은 총재들의 발언으로 힌트를 네.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좀 재밌게 해봤는데 F4라고. 미국의 통화정책회의는 12명의 위원들이 네.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합니다. 그중에 7명은 이사회에서 오고요. 즉 정부의 입김이 있는 거고 5명은 이제 지역 연은들 중에서 오는데 뉴욕 연은의 당연직 외 4명은 지역 연은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매년 연준의 구성에 대한 특색이에요. 근데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지역 연은들은요, 그 지역의 경기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 인하고 싶어, 인상하고 싶어가 아니고 내가 담당하는 지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더 완화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좀 더 매파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 연은의 현재 경기들이 어떠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리치몬드, 클리블랜드가 이번에 새롭게 투표권을 갖는 4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의 지역구입니다.
지역입니다. 보시면 전 고용 지표를 갖고 기준으로 삼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조업질 수도 있지만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12월 달 고용이 나왔지만 지역은 아직까지 11월, 그러니까 한 달간 레그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고요. 2024년 10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평균 실업률이 미국이 3.8%일 때 쭉 보시면 애틀란타, 클리브랜드는 평균 실업률보다 높았고요.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았다는 거고 샌프란시스코와 리치몬드는 경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대부분 바뀌지 않았지만 딱 바뀐 게 뭐냐면 클리브랜드입니다. 클리브랜드 위원이 이전에 경기가 안 좋았다가 이젠 개선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클리브랜드 총재는 누구냐면 오른쪽 하단에 있으신 메스터 총재이십니다. 이분이 원래 매파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클리브랜드 지역 경기도 이전에 비해서 약간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았다가 이제는 실업률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톱을 좀 더 드러내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은 1월 FOMC에서의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1월 FOMC 의사록이 이제 2월 달에 공개되면 이때 하나하나 우리가 트래킹 해야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 그 지역의 여는 총재는 그 지역의 경기를 대변해서 자기 스탠스를 내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좀 변수에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메스터 총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클리블랜드의 어떤 경기를 반영해서 이 부분도 의사로 공개될 때 좀 네. 주목해 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참고해 보시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얘기 우리 한동안 좀 안 했었는데 네. 요거 마무리로 좀 해볼까요? 비트코인은 제 개인적인 관심사일 수도 있는데요. 네.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달러랑 위안화, 그러니까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패권. 이것을 뭐 지금 미국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들었던 이 플랫폼 위에서 안에 부속품을 결과물을 바꾸기는 참 힘들죠. 그런데 그 플랫폼을 떠난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 위안화에 비해서 달러는 디지털화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이 있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1월달, 뭐 3월달 이 중요한 시점에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최근에 SEC에서 ETP라는 프로덕트라는 개념에서 ETF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현물 ETF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중앙은행 기초통화를 담당하는 파월 의장에게 혹시나 이 관련돼서 디지털화에 대해서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간다면 우리가 또다시 이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또 관전 포인트다 될 수 있어서 한번 현물 ETF와 선물 ETF 기존에 있었던 거에 좀 구조를 한번 비교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비트코인 상황만이 아니라 네. 이번에 또 질문과 네. 응답 시간에도 이런 네.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겠군요. 네, 왜냐하면 네. 결국 모든 것들이 미중 패권 경쟁 이후에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미국이 좀 불리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경기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다 미국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통화의 그 인프라 쪽에서 보면 디지털화의 변신에 과연 달러가 위안화보다 더 많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나온다면 한 번은 우리가 현물 ETF와 선물 ETF가 구조적으로 뭐가 다른지 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FOMC를 앞두고 FOMC에 대한 뭐 예측, 유추 이런 것도 자료 중심으로 좀 해봤고요. 현재 경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들을 수가 있는 대담이었습니다. 업라이즈 멀티패밀리 오피스 총괄이신 빈센트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